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월 11일 돈 버는 퇴근길. 오늘도 퇴근길 라이브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또 순서가 진행되고 있네요. 진행될 예정이네요. 네. 오늘 이벤트 먼저 발표를 했으면 합니다. 네. 이벤트, 우리 PD님 이벤트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돈 버는 퇴근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책 증정하는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일 보내드릴 예정인데, 지금 화면에 떴나요? 네, 화면에 이제 보이시는 요 당첨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댓글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10분을 우리 PD님이 선정하셨습니다. 네, 선정해서 감사해요. 그래서 10분께 내일 오후 1시까지 우리 밑에 영상 더보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제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KYS 한경.com인데요. 열로 이제 닉네임, 이름, 연락처, 주소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와서 손수 한 명 한 명 다 적어서 발송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르면 모레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 받아보시고 또 투자에 좋은 참고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당첨이 안 되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또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좋은 이벤트 마련해 볼 테니까요. 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꼭 참여를 해주시면은 네. 언젠가 또 더 좋은 선물로 더 좋은 이벤트로 저희가 계속 보답해드릴게요.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카카오톡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300분이 꽉 차서 아마 더 못 들어오셔가지고 좀 더 열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범위 때문에 실시간 이제 시청자가 한 300명 정도 넘어가고 하는 시점에 400분으로 또 늘리고 이렇게 좀 차근차근히 늘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일단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또 이제 차근차근히 400명 이렇게 늘려갈 예정이니까요. 우선은 이렇게 300분과 함께 하고요. 저희 실시간 시청자 수에 비례해서 이제 단톡방도 같이 늘려나가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의 명언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치 투자의 대가 존 템플턴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 정말 좋은 얘기죠. 근데 요즘 너무 비관적인 것 같아가지고 우리 지금 이게 지금 최고로 비관적인지 아니면 조금 더 비관적으로 갈지 사실 아직 우리가 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비관적이라고 해서 너무 우울해만 하지 마시고 이 가장 좋은 매수 시점 언젠가는 오지 않겠습니까? 이 장이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락장으로만 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이런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좋은 매수 시점을 저희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결과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보다 더 내린 2592.27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다행히도 866.34, 코스피와 다르게 1.19%로 상승 마감을 했네요. 네. 코스피가 진짜 더 떨어질까 했는데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600선을 회복을 결국 하지 못했고요. 장중 흐름을 한번 보실까요? 장중 흐름은 코스피 약 보합 그리고 초반에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코스닥은 초반에 그래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갔었는데 좀 하락 전환을 했고 중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낙폭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합권 등락이 계속 이어졌고요. 그리고 또 미국 증시에서도 저가 매수 유입이 좀 이어졌고 반도체나 기술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지면서 그나마 이제 장 후반에는 좀 긍정적인 작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보실까요? 시가총액 삼성전자는 변화가 없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 0.51%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최근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른 종목들 위주로 정리했는데요. 네이버 1.09%, 네. 카카오 2.15% 올랐고요. 현대차 1.39%, LG화학 3.79%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이날 코스피와 다르게 장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40% 올랐고요. LNF 3.26%, 카카오게임즈 1.76%, HLB 7.27%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리노공업 4.88%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오늘 뜨거웠던 업종 어떤 게 있었나요, 윤상 기자? 네, 해운과 물류, 백화점주가 좀 어려운 장세 가운데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운과 물류는 좀 어떤 이유에서 올랐습니까? 해운과 물류 오늘 여러 가지로 호재가 좀 있었는데요.
일단은 중국 봉쇄가 연상에 너무 심했는데 좀 해제가 되지 않고 정점 해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조금 더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상 운임 상승과 이 고환율로 인한 차익 요 세 가지 기대감이 더해졌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해운사 같은 경우에는 운임 비용을 전부 달러로 받기 때문에 이 달러 가치가 상승할수록 오히려 환차익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율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계속 오름세죠. 네. 그래서 이 해운사들에게 좋은 흐름을 준 것 같고요. 특히 이 태웅 로직스 이날 29.53% 올랐는데요. 그 100% 무상증자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네, 백화점도 리오프닝 기대감 등을 반영해서 2분기 실적, 1분기 실적들이 좋게 나왔다죠? 네, 그래서 네. 현대백화점 이날 내놨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 36%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신세계도 같은 날 했는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34% 가까이 올랐습니다. 요즘 뭐 주말에 아울렛이나 백화점 가보면 2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2분기가 또 나름 성수기라고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다들 백화점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원래도 뭐 오픈런 많이 하고 요새 백화점 가서 많이 사시는 분들 많은데 주말에 이제 뭐 나들이 겸 뭐 백화점 아울렛 많이 쇼핑하러 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좀 쿨 업종, 좀 어려웠던 업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또 안타깝게도 이 새 정부 출범 기대감으로 해서 기존에 많이 올랐던 업종이 역시 조금 이벤트가 소멸됐다고 네, 봐야겠죠. 방산우주가 좀 많이 떨어졌네요. 원전도 좀 빠졌고요. 보험은 왜 이렇게 떨어졌죠? 보험주가 특히 메리츠 화재가 10% 넘게 빠졌는데요. 이건 뒤에서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나머지도 좀 빠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험에 특별한 악재가 오늘 발생한 건 아니었는데요. 역시 거리두기가 좀 해제되면서 그동안 사실 코로나 때 보험사들이 이 사고가 별로 일어나지 않아서 오히려 손해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거리두기 하느라 놀러를 덜 가니까 네네. 자동차 사고가 덜 났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요즘 뭐 주말 가면은 자동차 꽉꽉 차 있죠, 어디 가도. 그래서 이게 지금 거리두기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보험사들의 이 손해율이 다시 올라갈 거다. 이런 우려들이 좀 더해지고 있면서 주가에 안 좋은 모양새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슈 포커스에서는 오늘 UAM 생태계가 또 후끈하다고요. 우리 UAM 여러 번 다뤘죠. 네, UAM이 뭐였죠? UAM, 알면서 왜 물으세요? 얼반 에어 모빌리티잖아요. 네네. 제가 뭐 테스트한 것처럼 됐네요. 아니, 미리 이렇게 짜놓고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저도 이 정도는 압니다. 주식 방송 하는데 UAM 알아야죠. 우리 이제 왜냐면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으니까 도심항공 모빌리티, 우리 SF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도심에 슝슝 날아다니는 그런. 그렇죠. 개인 자동차 비행기 같은 것들. 모빌리티가 원래 이 자동차가 땅에서만 갔는데 우리 뭐 영화에서처럼 이제 허공과 하늘을 가르는 그런 날이 금방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 개 후끈해지는 UAM 생태계 이날 뉴스가 있었는데요. K-UAM 그랜드 챌린지. 말은 굉장히 거창하죠. 거창한데요? K 붙으면 다 요즘. 그죠? 유행이야, 아주 이거. 그러니까 K, 한마디로 한국형 UAM 그랜드 챌린지란 건데요. 국내의 그 도심항공 모빌리티와 관련된 업체들과 네. 관이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들이 들어갔나요? 카카오 모빌리티, LGU 플러스, 제주항공, 파블로항공은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드론 우리나라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항공기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드론 업체입니다. 드론 제작 업체고요. 영국 이제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다. 근데 여기 이제 컨소시엄 보시면은 이제 표준을 수립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UAM의 표준이라 하면 크게 어떤 항공 모빌리티를 만들 것인지, 그냥 어떤 배터리를 차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이제 드론 보시면 이렇게 동글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진 거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지, 요게 이제 또 옆으로 돌아갔다가 앞으로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거든요. 그런 기기를 어떻게 만들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정하고 관련된 개발을 진행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아직은 구체화된 게 없어서 UAM 테마로 묶이면은 뭐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UAM 생태계가 한국에서도 구축되어 간다는 거는 또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메리츠 화재가 아까 10% 이상 빠졌다고 했는데, 이거 너무 좀, 그러니까요. 황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메리츠 화재 요새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10%가 넘게 급락을 했어요. 진짜 주주 입장에서는 정말 열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보험주가 또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코스피 200의 편입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 하나에 하루에 10% 이상 급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날 어떤 이야기가 전해졌냐면은 한국거래소가 이달 말에 코스피 200 편출입 종목을 발표합니다. 코스피 200 어떤 건가요, 연상 기자?
이제 코스피의 대표적인 종목을 추려가지고 이제 다른 지수들이 추종을 하고 펀드들이 추종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죠. 지수인데 이제 200개 종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공매도가 현재 이제 공매도 규정상 공매도가 가능해지고 또 이제 이것을 추종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래는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자체로 펀드 추종 자금을 받아서 좀 긍정적인데 그쵸. 근데 공매도가 된다는 이유로 이제 좀 급락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과급락인 것 같아요. 과대 낙폭이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등반으로 진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업체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고 이 지수에 구성하는 종목에 들어가게 되면 좀 패시브 자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이 공매도가 가능하다. 이 이슈 하나만으로 좀 개미 투자자들이 좀 과민하게 반응했다는 느낌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아무튼 뭐 좋은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개별이 지금 메리츠 화재에는 이날은 안 좋은 흐름으로 다가갔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지수에 들어가면은 뭐 나쁠 거 없잖아요. 이 우등반에 진입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주가가 떨어졌는지. 여기서 빠지는 종목은 주가가 올랐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들어갔다는 자체로 떨어진 거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투자 기회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밑에 저희가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이 거래소가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우등반 코스피 200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지수 어떤 종목이 있나 봤더니 이 외에도 FNF, SD 바이오센서, 케이카, 한일시멘트, 일진하이솔루스, 하나투어 이런 종목들이 편입될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요. 뭐 이 종목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환경이 좀 괜찮아졌습니까? 아직도 좀 어렵습니까? 네, 다시 한번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인터넷 환경이 조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우리 방송에 또 이제 실시간 방송인데, 실시간 방송이 이제 버퍼링 때문에 좀 보기 힘드시면 다시 보기를 좀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슈 포커스에서 동학개미 보유 종목이 90% 마이너스,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네요. 오늘 또 슬픈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날 한국경제신문, 저희 신문에서 그 키움증권이 고객 계좌를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재밌어서 가져왔는데요. 이 동학개미, 그러니까 키움증권 사실 거의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거래하는 맞습니다, 데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유 상위 종목이 50개를 뽑아봤더니 수익권이 있는 종목이 5개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 5개가 뭐냐 봤더니 대한항공, H&M, 두산에너빌리티, 기아, 삼성 SDI 5개였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조차 두 자릿수는 대한항공밖에 없었고 올해. 네,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평균 매수 단가를 계산해봤더니 지금 평균 매수 단가보다 주가가 높은 게 5개밖에 없더라. 그렇죠. 평균 매수 단가보다 나머지 45개, 90%는 다 주가가 낮아졌더라.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외에도 한번 다 살펴봤더니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8.1%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100만 원 넣어놨는데 한 82만 원 정도밖에 계좌에 안 남아 있는 겁니다. 야, 근데 솔직히 여기 지금 바이오 게임즈 손실이 크다. 신풍제약은 뭐 여러분들 다 불개미 불나방처럼 폭탄 돌리기 하는 거 다 알고 들어가셨으니까 뭐 이거 손실 본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치자고요. 여기도 뭐 그렇거든요. 근데 진짜 NC소프트나 넷마블 같은 데는 정말 게임주의 성장성 이런 공부하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박살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30-40%면은 와 진짜. 그리고 뭐 이게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니까 사실 난리 나니까 무슨 게임주가 주주 가치를 환원하겠다는 이런 걸 강조하고 오히려 뭐 배당을 하겠다고 나서고 이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벙찌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뭐 동학개미 보유 종목 90%가 마이너스다. 슬프지만 뭐 우리 지금 모두의 현주소여서 한번 가져와봤고요. 약간 우리를 위로하는 내용이네요.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네. 서학개미도 올해 20조 1억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20조.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이 갖고 있는 해외 주식의 총 평가액이 20조 가까이 줄었다. 뭐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탁결제원의 증권 정보 포털 요걸 가지고 조사한 내용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 6일 기준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보관액을 봤더니 86조 원 정도로 평가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작년 12월 말에는 99조 원인데 이게 13조 원이 증발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연초 이후에 거래를 고려하면은 손실이 한 20조 원 정도가 될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에서도 거의 4조 원에서 9조 원 사이의 손실을 추가로 봤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표에 보면은 우리가 되게 낯에 익은 종목명 많은 것 같아요. 네, 여기
야, 우리 서학개미들도 참 화끈한 서학개미인 게 1위가 TQQQ, 그러니까 나스닥을 3배로 추종하는 ETF죠. 그 다음에 SOX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ETF입니다. 그러니까 참 화끈하게도 3배 추종한 ETF가 1위, 3위예요. 근데 화끈하게 추종했다가 화끈하게 빠졌네요. 이게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진짜 한이 없으니까 오늘 아까 보니까 우리 주코노미에서도 요 두 가지 ETF의 전망, ETF 지금 상황 이런 것들을 분석했던데 우리 주코노미도 한번 가셔서 요 내용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주코노미도 우리 좀 알려주고 그러세요. 주코노미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죄송해요. 네. 아무튼 지금 순매수를 이렇게 많이 했지만, 이 한탕을 조쳐서 했던 이 3배짜리도 마찬가지고, 테슬라,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 전부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그나마 애플이 조금 낫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아까 동학개미, 서학개미 할 것 없이 올해 투자를 하시던 분들은 아무튼 마이너스다. 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엔비디아가 참 뼈 아파요. 혹시 왜 투자를 하셨었나요? 아니요, 저 투자한 건 아닌데 엔비디아가 전망이 너무 좋았고 사실 국내 주식 서학개미들 중에 엔비디아로 돈 버신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박살나면서 되게 사실 여전히 전망은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말 좋은데 그래서 내가 만약에 투자를 진짜 3년, 5년 이렇게 길게 하시겠다라는 분들은 지금은 정말 매수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특히 그렇죠. 장기적으로 연초 대비 반토막이니까 사실 왜 전망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네. 아무튼 가슴이 아픈 소식이었고. 이 와중에 이제 국내 증시는 어제 우리 3천 간다는 어떤 리포트,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 하반기 3천 탈환, 그죠? 3천 탈환 이거 냈잖아요. 근데 깜짝 놀라는 리포트였죠. 이 와중에 3천이 간다고? 또 나왔어, 근데? 네, 또 3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오늘 또 나왔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리포트가 또 나왔는데요. 이 장이 안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 그냥 단순히 넘어가지 말고 어떤 이유에서 긍정적으로 보는지 분석을 해보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날 제목이 실현 있어도 3천은 간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 자체는 우리가 돈 버는 퇴근길에서 해오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는 피크아웃 될 것이고 성장률 회복이나 연준 긴축 속도 조절을 자극한다.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적당히 이제 우리가 지금 빅스텝이 베이비 스텝으로 넘어간다는 게 우리 어저께 하나투자증권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금리를 급격하게 미국이 올리지만 하반기 때도 이런 속도로 계속 올릴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점차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는 악재가 된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마찬가지 논리죠. 그렇죠. 여기다 플러스 하나가 더 중국 얘기가 있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제 10월에서 11월에 이제 10월 아닌가요? 저 10월로 알고 있는데 시진핑 근데 리포트는 11월로 나왔네요. 제가 이거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진핑이 3연임을 당대회 때 성공을 해서 합니다. 근데 이제 하게 되면 이제 3연임 후에 중국 경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부양해야 될 이제 정치적 니즈가 커진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적한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 내용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미 국내 증시는 최악의 경기 침체를 가정했다. 네. 하지만 기업 실적이 실제로는 순항 중이다. 이게 좀 우리 증시를 하반기에 긍정적으로 보는 3가지 포인트로 이 리포트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우리 11일 날 나오는데요. 지금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수요는 늘어나고 상품 수요는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점차 좀 물가 지수가 좀 하락세로 전환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도별 코스피 순이익 컨센서스도 나쁘지 않다. 네, 이게 지금 5월 현재 컨센서스가 한 코스피로 봤을 때 192조 7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투자 심리가 사실 최악이지만 실제 그 눈높이는 2월 말 정도의 바닥을 통과하고 회복 기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 리포트는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순이익 190조 원대는 안착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도 수출이 순항을 할 걸로 보이고 교역 조건도 상반기보다는 좋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가격에 대한 전가력도 좋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봐도 그 현재 정도의 컨센서스 이상의 실적을 낼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이 연구원이 분석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6월, 7월까지 빅스텝까지 경계감은 이어진다. 6월, 7월까지는 힘들다. 어제 하나투자증권에서도 5월, 6월에는 좀 더 아직도 계속 좀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빅스텝까지는 경계감이 커지지만 3분기에는 이제 2,800선까지는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고요. 4분기에 들어서 3분기 말까지 2,800 그리고 4분기 때는 3,000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 3분기에 흔들릴 때 사셔라. 이런 삼성증권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유망 섹터를 설명했는데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그럼 말씀드릴게요. 이 간단하게 유망 섹터로 보여주는데 너무 많지만 뭐 반도체 일단 수급이 좋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 장비 쪽이 좋을 것이다. 자동차는 원가 관리 능력이 확대되고 신차 연기가 장기화된다고 합니다. 또 이제 고부가 가치 차량이 전기차 중심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은행은 금리 인상, 그리고 정유는 유가와 정제 마진이 급등한다. 그리고 철강은 공급 과잉 완화 사이클이 완화될 것이라고 보이고 중국 인프라 투자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기계 방산도 좋게 봤고요. 건설도 신정부 정책의 기대감으로 오르고 또 해외 수주도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또 미디어 엔터는 엔데믹 이후에 활동이 늘어날 것이고 또 콘텐츠 제작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유망 섹터를 삼성증권에서 뽑았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일단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이렇게 3개 꼽고 싶어요. 3개. 자동차, 조선, 건설. 그럼 하반기에 윤상 기자가 뽑은 게 그 상승률만 비교해봐야겠다. 해보시죠. 네네. 세 가지를 해서 우리 윤상 기자가 잘 맞추는지 제가 반드시 3분기에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이게 실제로 이제 증권업계에서 지금 보고 있는 구조적 성장주들을 뽑은 겁니다. 다른 그런 어떤 사이클 업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정유의 어떤 레깅이죠. 그러니까 정유의 재고 평가에 의해서 뭐 실적이 오른다든가 이런 일시적이고 어떤 사이클을 타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금 괜찮아지고 있는, 그리고 또 나빴다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업종들을 꼽은 건데, 어쨌든 전반적인 업종들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 이 중에서도 자동차, 조선, 건설은 좀 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윤상 기자 지금 이거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다시 현기증 나신다. 포스코 사야 되나요? 네. 포스코 빨리 사라는 말인가요? 투자의 한 끝 코너에서는 오늘 포스코와 관련된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특종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2차전지 소재주의 증설 경쟁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가 다는데요? 투자의 한 끝입니다. 인터넷 지금 환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 때문인지 아니면 뭐 저희의 인터넷 연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지금 열심히 봐주시는 뭐 구독자분들께 죄송하고요.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녹화 방송 이제 녹화를 해놓으니까요.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제 정확한 내용으로 업로드가 되면 그때 또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정성껏 방송을 남겨놓겠습니다. 투자의 한 끝, 이런 기사가 우리 내일자 1면에 단독 기사로 나왔어요. 어떤 내용인지 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원전쟁 가세한 포스코 2차전지에 25조 투자. 포스코 그룹이 리튬과 니켈, 코발트, 흑연을 비롯한 2차전지용 원자재와 양극재, 음극재를 확보하기 위해 25조를 투자한다.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 전반에 걸쳐서 원자재와 소재까지 다 투자하는데 25조 원을 쓴다. 근데 25조 원을 언제까지 쓰냐? 2030년까지 쓴다. 2030년까지 쓴다. 이제 이거를 요 2차전지 사업 전략을 총괄하는 포스코 전무가 이제 우리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포스코가 구체적인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투자액을 이렇게 정확하게 25조 원이라고 딱 못 박은 적은 이제 처음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2차전지 소재 기업 중에서 원재료부터 이 소재 그다음에 리사이클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밸류체인을 다 내재화하는 기업은 포스코 그룹이 유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런 사례가 된다. 그래서 이 투자를 지금 어디다 쓸까? 사실 25조 굉장한 금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1조 원도 아니고 25조면은 엄청난 금액인데, 그러니까 일단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중인 게 그 북미의 그 인조 흑연, 그러니까 이게 음극재 재료라고 하죠. 네. 이 공장을 건설을 위해서 한 4천억 원 정도를 우선 쓰려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호주의 리튬 광산에도 한 대여섯 곳을 보고 있대요. 그래서 좀 괜찮은 광산이 나오면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네. 또 인도네시아에도 니켈 광산을 추가로 투자를 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기사 보시면 포스코 미국의 흑연 말씀해 주신 대로 음극재 공장 신설한다. 음극재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자세히 표시 보면 양극재 이제 60만 5천 톤, 61만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음극재 32만 톤, 리튬 30만 톤 이렇게 이제 생산을 하는 것인데 여기 나오는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매출 40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수익성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어쨌든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좀 낮아질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투자를 하고 지금 이 정도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는 거는
아주 실현 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온 것, 25조 투자한 것 이런 것들이 다른 2차 전지 소재주들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증설 모멘텀으로 주가가 쭉 올랐거든요. 에코프로베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죠. LNF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양극재 업체들이 정말 증설 모멘텀을 많이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포스코 그룹의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 작년 주가가 좀 부진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증설 모멘텀을 한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를 빨리 움직여요. 재작년에 이미 이 포스코 케미칼을 앞세워가지고 2차 전지 소재에 투자 계획을 쫙 밝혔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뒤따라오면서 포스코 케미칼 주가가 오르고 멈춰있는 사이에 나머지가 따라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포스코 그룹이 또 한 번의 도약을 선언했으니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재평가를 다시 받고 또 그 이후에 관련된 소재주들이 또 다른 증설 모멘텀을 가져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증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증설을 하기로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증권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왜 그럼 이 시점에 25조나 투자를 하는 거냐? 네. 그 뭐 어떤 위기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투자를 안 하면 수요를 맞출 수가 없어요. 일단 수요가 너무 커서 뭐냐면 돈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게 너무 뻔히 보인다는 거예요. 업계 얘기는. 그래서 최소 2025년까지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요. 지금 소재 산업 자체가 2차 전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설을 하게 되면은 야, 이렇게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선 증설이 곧 매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2024년 5년 실적도 안정적으로 그 정도 내겠구나. 그럼 그 실적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실적의 신뢰성이 높아지면 밸류에이션이 12개월 선행이 아니라 24개월, 36개월 이렇게 먼 미래의 실적을 현재로 끌고 오거든요. 그러면서 2차 전지 실적의 밸류에이션이 뭐 60배, 70배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3년 뒤로 가면 20배대로 확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차 전지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던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증설 모멘텀이 이제 끝난 다음부터는 야, 이제 증설 모멘텀은 좀 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왔죠. 근데 포스코 그룹이 또 나섰습니다. 또 증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관련 업계에 인터뷰도 해보고 전화도 돌려보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자세히 정말, 살펴보죠. 네, 우리 방송에서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거. 이 포스코가 자체가 뭐 재평가 받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투자를 계기로 뭐 업계 생태계의 어떤 경쟁에 불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포스코 자체로만 해도 이 포스코가 굉장히 2차 전지를 하는 회사 중에는 그동안 좀 저평가가 많이 됐었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포스코가 지금 뭐 이 삼각전 영업이익의 2배 정도 수준의 주가 이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제 10배에서 20배 정도로 평가를 10배, 20배도 싸고요. 네네네. 30배 이상. 30배 예를 이상. 들어서 LG 에너솔루션이 EV 에비타를 들어올 때 평균을 45배로 잡았어요. 45.6배로 네. 제가 기억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가총액이 뭐 실제 지금 이익을 이만큼 내는데도 그거에 뭐 한 2배, 뭐 3배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건데 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었던 상황이죠. 근데 사실은 이 2차 전지를 정말 제대로 생태계를 구축해서 실적을 내기 시작하면은 뭐 실제 지금 주가보다 훨씬 많이 뛸 수 있는 네. 개연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단 근데 포스코만의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한번 그러면 다른 회사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들려주시죠. 네, 그래서 양극재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동박도 살펴보고 분리막도 좀 이야기하면서 실제 증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증설의 확대가 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투자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PD님 이거 녹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라이브 방송이 좀 끊김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녹화 방송을 통해서 다시 보기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극재 공급은 국내에서 이제 4개사,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G화학, LNF 등, 이제 LNF가 사실 좀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4개사의 2025년 약 100만 톤 생산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설 모멘텀으로 봤을 때 요 정도다. 지난해 99만 톤이던 글로벌 양극재 수요가 2030년엔 600만 톤으로 매년 20% 이상씩 급성장합니다. 2025년 기준에 100만 톤인데 이후에도 계속 늘어요. 5년 만에. 이걸 누가 채우냐. 결국에 우리 업체들이 어느 정도 채워야 된다. 물론 공급이 더 많은 시장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 증설 속도는 조절해야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공급 속도로는 안 된다.
더 늘려야 돼요. 그래서 현재는 2025년까지의 계획만 나와 있습니다. 아, 그 이후로는 근데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근데 그 이후로 계속 필요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꾸준히 증가세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죠. 표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터리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와 원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켈, 리튬, 뭐 흑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가격이 지금도 올라가면서 우려가 커졌던 게 원료죠. 이런 것들이 이제 원재료, 그 다음에 통해서 양극재, 음극재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여기만 하죠. 그래서 여기 공급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케미칼은 요 전까지 다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네가. 포스코가.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그 역할을 하죠. 사업부문이니까.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에 보시면 2030년 기준에 61만 톤이고요. 2030년 기준에 음극재 32만 톤입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에 보시면 30년 생산 목표가 기존의 42만 톤에서 61만 톤으로 19만 톤을 끌어올렸어요. 이게 언제 발표된 거냐? 지난달 25일 날 나온 계획이에요. 이게 사실 굉장한 이야기였는데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제대로 호재를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극재, 음극재가 이렇게 지난 4월 25일 날 이렇게 목표치가 높아졌다. 에코프로비엠도 높아졌습니까? 네, 에코프로비엠은 여기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게 2022년에 여기 지금 이게 한번 푸시 좀 해주시겠어요? 2022년에 12만 6천 톤이 이 캐파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가능하다는 뜻인데, 예, 이게 좀 쭉 늘어나죠. 쭉 늘어나서 여기 보시면은 네. 미주와 유럽 요쪽이 특별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즉 미주랑 유럽 쪽에 투자를 많이 해서 이쪽에서 공급을 늘린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즉 현지화를 한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왜 이거를 여기서 안 하고 현지화를 하냐? 그러니까 이게 자국 내에서 만든 배터리가 아니면 미국이나 유럽에는 못 따게 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제 우려? 혹시나 규제가 커지면은 뭐 이게 만들어 놓고도 못할 수가 있으니까 우선 가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버리고 현지화를 해서 그런 리스크를 어떤 정면 돌파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보면은 40만 톤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2026년에는 55만 톤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년 사이에 뭐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나는 걸로 기대가 되고 있네요. 네. 그리고 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년 사이에 증설 계획을 한 2번 뭐 그 정도 늘렸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캐파를 증설하겠다고 해놓고 상향 조정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도 이거를 계속 좀 늘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외 공장에 미주와 유럽은 이제 이 에코프로비엠에서 양극재를 공급하는 배터리 완성 배터리 업체들이 나가 있는 현지 근처에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나가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같이 나가는데, 만약에 에코프로비엠이 국내 저희 삼성 SDI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랑 특히 많이 하죠, SK온 뿐만 아니라 글로벌 다른 자동차 회사가 내재화하는 배터리, 혹은 글로벌 배터리 공급 업체들이랑 계약을 직접 맺어가지고 또 다른 공장을 만들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굉장히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소재 업체들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만들고 그렇게 되면 이 캐파도 2026년 이후나 이렇게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는 또 이 자체가 그 기울기가 더 가파라질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가 에코프로비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모두 공통 적용되고 있습니다. LNF는 5월 16일 날 IR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캐파는 2025년 기준 40만 톤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에코프로비엠이 2025년 기준 40만 톤이잖아요. 둘이서 미친 듯한 정말 증설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각 기업 관계자들도 이 증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또 경쟁적으로 하고 있고요. 문제는 재무거든요. 누가 재무를 더 잘 가지고 오느냐. 그래서 증시에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재무를 땡길 수도 있고 또는 합작법인을 통해서 재무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재무적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박도 그렇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2025년에 전기차용 동박이 늘어날 것이다. 근데 이게 159만 톤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마저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공급량이 한 70만에서 80만 톤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생산을 늘려야겠죠. 전기차 한 대에 한 30kg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의 이제 동박이 들어가요.
한 대에 30kg. 네네네. 와. 그래서 이제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 전기차 예상 생산량 곱하기 뭐 동박 평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S&E 리서치라고 이제 전기차 주로 하는 리서치 회사에서 하는 건데 계속 상향 조정돼요. 왜냐하면 전기차 출시를 계속 땡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올라간다. 또 무게뿐만 아니라 퀄리티도 또 중요하다면서요? 네, 동박은 그 전류가 이제 얇은 호일 같이 생겼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전류적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화학적 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학 물질을 넣기도 해서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얼마나 이제 얇은지도 중요하고 또 넓은지 찢어지지 않는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이 중요해요. 이 기술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1티어 그러니까 세계 가장 높은 수준, 일본과 동일한 수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중국은 못 쫓아오는 기술 수준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근데 또 일본 업체들이 뭐 기술은 좋은데 증설이 좀 늦다고 하죠. 네, 좀 일본 업체들은 이제 뭐 파나소닉이라든지 이런 내수나 이런 데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고요. 테슬라에 공급하는 동박 업체들도 있고. 하지만 일본 업체들, 사실 우리나라가 동박 기술 일본에서 배워왔거든요. 일본 정말 이렇게 담 넘어서 배워서 배워온 건데, 일본 업체들이 좀 적극적으로 증설을 늦었어요. 그러면서 우린 좀 오히려 빨랐고. 우리가 저기 맞습니다. 그 패스트 팔로워여서 이제 또 넘어설 수 있는.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얘네가 그러면 시장이 좋아지면 증설을 적극적으로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증설을 이제 공장 부지 설정하고 만들고 해서 양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는 게 온도며 습도며 뭐 이런 것들이 외부적 요인들이 너무 막 영향을 끼쳐서 이 시행착오가 많대요. 공장 하나 짓는데. 그래서 뭐 증설한다고 해도 실제 좋은 제품을 뽑아내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맞습니다. 네. SKC가 이제 보면은 동박은 이제 SKC가 만든 자료예요. 압도적인 글로벌 넘버원. 자신감 보십시오. MS를 35%는 이건 목표치죠? 네, 이게 이제 MS라는 이제 전 세계 중에서 동박 티어 1이 있거든요. 티어 2는 이제 중국 시장에 자잘자잘한 동박까지 다 포함한 건데 그러면 훨씬 낮아지고요. 그러니까 고품질 동박 시장에서 35% 가져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 동박 25만 톤, 2025년 기준입니다. 지금 이제 2020년 때 3.4만 톤밖에 안 됐어요. 얼마나 많이 늘려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올해 이제 동남아, 유럽, 미국 본격화 시켜서 유럽, 미국 다 똑같아요. 유럽, 미국입니다. 유럽, 미국에서 2025년까지 이 정도 늘리겠다. 근데 이거 상향 조정될 겁니다. 또 부족해서 이마저 네. 더 늘릴 수밖에 네, 없다. 이거 상향 조정 됩니다. 이거는 2026년, 7년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 해주시고, 일진 머티리얼즈 또 다른 동박 업체. 네. 이것도 계속 늘고 있네요. 그러네요. 여기도 지금 올해를 보시면은 한 7만 6천 톤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내년 보시면 내년에 한 10만 톤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마저 뭐 올해 구체화가 되겠지만은 절대적으로는 부족한 수치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분기 중에 유럽, 미국 신규 투자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이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신규 투자를 해서 더 늘릴 거다. 뭐 이제 에코프로비엠도 미국 같은 데서 그 새롭게 투자를 했듯이 뭐 이 회사도 신규 투자를 조금 더 늘리고 또 새로운 소식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유럽, 미국이 다 포함되는데 여기 안 돼 있잖아요. 네. 2024년, 5년 포함이 되는 게 이제 올해 나오는 거예요. 올해 2분기에. 2분기에. 네, 2분기에 나오는데 이제 거기가 8만 톤입니다. 지금 예상이. 그래서 2025년 기준 18만 6천 톤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SKC가 25만 톤이거든요. 근데 18만 6천 톤이거든요. 여기서 뭔가 투자 힌트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네요. 빨리 또. 아까 LNF나 에코프로비엠 둘 다 40만 톤이었잖아요. 일진 머티리얼즈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더 증설 속도를 더 늘리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에서 증설 속도를 늘릴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나올 거고, 요렇게 관련해서 실제로 움직임도 있고. 현재는 뭐 지금 2023년까지밖에 안 나와 있지만 이게 여기서 더 빠르게 속도를 해서 더 증설을 생각보다 빠르게 맞습니다. 앞당길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정원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이 배터리 전문가, 소재 전문가가 나와서 솔루스 첨단 소재를 동박 최고 토픽으로 꼽았잖아요. 그것도 이제 같은 논리입니다. 2025년 기준에 이제 전지박 헝가리, 여기 캐나다, 이제 해외 포함해가지고 10만 톤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업체들 대비했었을 때 솔루스 첨단 소재가 얼마나 더 많이 증설을 늘려야 되겠느냐. 그래서 조만간 더 추가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죠. 정원석 연구원이. 네,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유일한 분리막 상장 업체면, 분리막은 이제 2차전지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데요. 여기도 생산량 자체가, 이제 여기는, 입방미터로 돼 있는데,
이렇게 생산 능력이 쭉 올라가고 매출도 쭉 올라가는 구조다. 그래서 분리막도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고 분리막도 수요가 계속 모자르거든요. 특히 분리막은 리튬 전지에 있어서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이 업체 선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중국 업체들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술력이 좋은 호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매출액은 늘어나는 구조고요. 생산 능력도 늘리고 실제 증설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설도 계속 늘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장사다. 이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지금 계속 댓글 남겨주시는데요. 저희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포스코 내용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앞에 끊겨가지고 전달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저희가 한 방송 내용은 저희가 녹화 방송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재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 포스코 내용 비롯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녹화 방송 통해서 꼭 다시 한번 체크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의 장점이 오늘 같은 방송인 것 같아요. 아, 또 스스로 또 이거 컨셉을 잡는 겁니다. 아니, 왜냐면은 이제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주식에 관련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우리가 솔직히 알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관련주 설명드린 게 단순히 포스코가 가져오는 게 단순히 포스코가 잘했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 이 관련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이 업체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그 대응 과정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로서는 어떤 투자 기회가 열릴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또 투자 기회를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꼭 한번 다시 체크해봐 주시고요. 이 25조라는 숫자가 상징적이고 포스코의 주가에도 물론 영향을 단기적으로 미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저희가 살펴봤듯이 이 관련된 이 전지 생태계를 한꺼번에 보시면서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증설 모멘텀이 있는 회사들 위주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넷 환경이 좀 불안했습니다. 내일은 좀 더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과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윤상 정소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